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조직폭력배에게 폭행당하고 협박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겠죠. 하지만 경찰마저 매수되어 있다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태리는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12년간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복무했던 전직 특수부대 대위였습니다. 작전명 맹수, 대테러 작전 성공률 100%,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전설적인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형부가 조직폭력배 30명에게 당했습니다. 조직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가족을 건드렸는지. 그날 밤 폐조선소, 비가 쏟아지는 자정, 30명의 조직원 앞에 단 한 명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15분 후 그곳에는 오직 그녀만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배신, 함정, 그리고 진흙탕 속 최후의 혈투. 믿기 힘들지만 실화 같은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 흑도, 남해안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평범한 어촌 마을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부두 끝자락에 낡은 창고들, 녹슨 컨테이너들이 쌓인 야적장,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수상한 사람들. 이곳에는 법이 닿지 않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흑도 외곽의 한 폐창고,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이 공간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45살,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둔 성실한 가장. 그런 그의 얼굴은 지금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정대리, 낮고 차갑게 울리는 목소리. 백강호였습니다. 48살, 190cm가 넘는 거구의 목과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션 플래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인력 송출 업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미립국 노동자들의 여권을 갈취하고 임금을 착취하며 때로는 폭력으로 그들을 통제하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너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다며? 백강호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저는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티읕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여권도 빼앗기고 약속한 임금의 절반도 못 받고. 정우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옳지 않다고? 백강호는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줄 알아? 그는 정우성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게 했습니다. 너 지금 내 가족 생각은 안 하나? 정우성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백강호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한 집의 거실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의 집이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참 예쁜 가족이더라. 아들 이름이 뭐더라, 재민이? 백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발 가족은. 정우성은 울먹였습니다. 그럼 선택해. 조용히 입 다물고 살 거야. 아니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볼 거야?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신고도 안 하고 증거도 다 폐기할게요. 좋아, 그렇게 나와야지. 백강호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정우성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정대리. 이미 복사해둔 자료는 어디 있어? 정우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백강호의 손짓 하나에 부하 셋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쇠파이프가 등을 후려쳤고 전기 충격기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비명이 폐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USB는 회사 책상 서랍에, 노트북 파일은 집에. 정우성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백강호는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는 즉시 전화를 걸어 다른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사 가서 책상 뒤져. 집도 확인해. USB랑 노트북 다 가져와. 폭행이 끝나고 정우성은 비틀거리며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그의 피범벅 얼굴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내에게, 아들에게.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강태린, 처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태린에게 이런 일을 말하면, 아니, 태린이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우성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강태리는 홈짐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35살, 170cm의 단단한 체격.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온몸에는 훈련으로 단련된 근육이 선명했습니다. 강태린, 전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대위였습니다. 12년간 특수전 부대에서 복무하며 대테러, 해상 침투, 인질 구출 등 수십 건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맹수. 작전 중에는 냉철하고 정확했으며 적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작전 성공률 100%.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6개월 전 전역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인질 5명과 테러범 2명이 있는 상황. 상부는 인질 피해 감수하고 테러범 사살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혼자 건물에 진입해 테러범을 무력화하고 인질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었습니다. 그녀는 계급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턱걸이를 마치고 테리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잠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태린에게는 3살 위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설인, 평범한 주부로 흑도에서 남편 정우성, 아들 재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태린아.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아? 태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성 씨가 오늘 저녁에 집에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 눈은 부어서 안 떠지고 입술은 터지고 옷은 찢어지고
병원 가자고 했는데 절대 안 간다고 하고 테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모르겠어. 말을 안 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만 하는데 그런 상처가 아니야. 누가 때린 거야? 그리고 언니는 울먹였습니다. 우성 씨가 너한테 연락하라고 했어.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너한테만은 꼭 연락하라고. 테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형부 바꿔줄 수 있어? 잠시 후 정우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테린아, 형부. 테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정우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강호, 오션 플래닝이라는 회사 대표야. 나는 그 회사랑 거래하는 무역회사에 다녀. 그런데 그 회사가 미립국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걸 알게 됐어. 여권 빼앗고 임금 안 주고. 나는 양심상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걸 백강호가 알았고 응, 오늘날 폐창고로 불러서 때렸어. 그리고 우리 집 CCTV를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줬어. 설인이랑 재민이를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협박했어. 태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눈빛은 군 시절 작전 투입 직전의 눈빛이었습니다. 형부, 증거 있어요? USB를 회사에 숨겨뒀는데 이미 가져갔을 거야. 집 노트북도 괜찮아요. 다른 증거 찾으면 돼요. 테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회사 다니고 백강호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하세요. 티내지 말고. 근데 테리나, 이 사람들 경찰이랑도 연결되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저 믿으세요. 테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테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잠들어 있던 맹수가. 테리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전역할 때 가져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전술 라이프, 야간 투시경, GPS 추적기, 그리고 주소록. 거기에는 군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한도준. UDTSEAL 부사관 출신으로 테린의 직속 후배였습니다. 작전 중에는 믿을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지금은 전역해서 경기도에서 밀리터리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테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준아, 나 강태린이야. 대위님. 한도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이제 대위님 아니시죠? 태린 누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냈어. 근데 도준아, 부탁이 하나 있어. 한도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말씀하세요. 전술 장비 좀 필요해. 야간 투시경, GPS 추적기, 소형 카메라, 그리고 비치명 제압 도구, 스턴건, 플라스틱 수갑, 섬광탄. 한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요? 가족 일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준비 가능해? 가능하죠. 언제 필요하세요? 내일 저녁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어디로 갈까요? 흑도. 한도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흑도요? 그럼 꽤 큰일이네요. 누나, 혹시 지원 필요하면 제가, 아니, 혼자 처리할 수 있어. 테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도준아, 장비 말고 하나 더 부탁할게. 백강호라는 사람 아니? 오션 플래닝 대표? 오션 플래닝. 도준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 알아요. 그 회사 소문 안 좋던데. 미립국 브로커 아니에요? 맞아. 그 사람 조직 정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거점, 인원, 루트.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테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오션 플래닝, 백강호를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깔끔하고 합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노동청 신고 게시판, 인권단체 블로그, 지역 커뮤니티. 몇 시간 동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오션 플래닝에 대한 불만과 신고가 수십 건 있었지만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신고자 중 몇몇은 신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백강호의 이름은 흑도 지역 폭력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테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군에서 배운 작전 계획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목표 백강호 무력화 및 증거 확보 장애물 조직원 다수, 경찰 매수, 감시 체계 방법 유인, 고립 제압 증거 수집 작전명은 격퇴. 테리는 작전 단계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1단계 정찰, 백강호의 동선, 조직 구조, 거점 파악. 2단계 유인, 백강호를 고립된 장소로 유인. 3단계 제압, 조직원 무력화 및 백강호 생포. 4단계 증거 확보, 휴대폰, 문서, 증언 확보. 5단계 정리, 상급기관 제보.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테리는 펜을 내려놓고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군에서 수십 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부도 지원도 백업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정치적 고려, 외교적 문제, 그 모든 것이 손발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맹수는 더 위험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남쪽 흑도에서는 백강호가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의 이름은 강태린이라는 것을. 이틀 후, 흑도. 강태린은 항구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아래 부두를 관찰했습니다. 오션 플래닝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로 1층은 창고, 2층과 3층이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 SUV 세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준이 약속대로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저녁 흑도의 한 조용한 주차장에서 만나 장비를 전달받았습니다. 야간 투시경,
GPS 추적기, 소형 카메라, 스턴건, 플라스틱 수갑, 섬광탄, 그리고 도준이 조사한 백강호 조직 정보까지. 누나, 이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도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조직원이 약 30명. 그중 핵심 인물이 5명이고요. 흑도 경찰서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서장이 뒷돈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점은 사무실이 주 거점이고 항구 쪽에 창고가 2개 더 있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백강호가 직접 화물 확인한다고 합니다. 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도준아. 누나, 정말 혼자 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넌 장비만 준비해줘서 고마워. 나머지는 내가 할게. 도준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통신은 유지해요. 인이어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태리는 인이어를 받았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이틀 동안 태리는 백강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동선, 조직원들의 움직임, 경비 패턴. 백강호는 매일 아침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거나 술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만은 달랐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쯤 백강호는 조직원 대부분을 데리고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리는 금요일 밤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이나 항구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CCTV, 경찰의 빠른 대응. 그녀는 더 좋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고립되고 사람이 없고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녀는 흑도 등대공원 인근 폐조선소를 선택했습니다. 5년 전 폐업한 작은 조선소로 지금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선착장 건물은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튼튼했고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태리는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을 백강호에게 보냈습니다. 오션 플래닝 비자금 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정우성이 몰래 복사해뒀던 것입니다. 흑도 등대공원 인근 폐조선소 2번 선착장 건물 3층에 숨겨뒀습니다. 금요일 밤 자정까지 찾아가세요. 그 이후에는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금요일 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태리는 폐조선소 2번 선착장 건물 3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허리에는 전술 나이프와 스턴건이, 조끼 주머니에는 섬광탄과 플라스틱 수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귓속 인이어에서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표적 확인. 백강호 차량이 폐조선소로 진입 중입니다. 차량 5대, 인원 약 30명으로 추정됩니다. 알았어. 태리는 야간 투시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대의 SUV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백강호도 보였습니다. 조직원들이 건물로 진입합니다. 1층부터 수색 시작. 태리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1층,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온 조직원들. 그들은 각 방을 확인하며 수색했습니다.
태린이 숨어 있던 방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좀 더 찾아봐. 책상 서랍이랑 사물함 다 뒤져. 그들이 방 안을 뒤지는 동안 태리는 천장 환기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환기구 덮개를 열고 내려왔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UDT 시절 익힌 침투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경추급소. 조직원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뒤돌아섰지만 테리는 그의 손목을 비틀며 쇠파이프를 빼앗아 그의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조직원이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충격기를 꺼냈지만 테린이 더 빨랐습니다.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충격기를 빼앗아 그의 목에 댔습니다. 전기가 흐르며 조직원이 경련하다 쓰러졌습니다. 10초. 3명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테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쾅! 눈부신 빛과 굉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직원들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테리는 그 틈에 복도를 가로질러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직원 둘이 뒤따라 들어왔지만 어둠 속에서 테리는 그림자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끼고 있던 그녀는 모든 것이 보였지만 조직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다리를 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둘 다 쓰러졌습니다. 이 개년아. 복도에서 백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찾아내. 쥐새끼 하나 못 잡아? 테리는 건물 구조를 이용해 조직원들을 하나씩 각계 격파했습니다. 좁은 복도, 어두운 방, 계단. 모든 곳이 그녀에게는 유리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동시에 달려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받지 않은 깡패들이었습니다. 테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15분 후 건물 안은 쓰러진 조직원들로 가득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식을 잃거나 다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강호는 2층 로비에서 남은 조직원 5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와. 백강호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떳떳하게 붙어. 테리는 3층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백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린.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성의 처제. 백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야? 이 난리를 여자 혼자? 당신이 제 가족을 건드렸어요. 테리는 난간을 넘어 2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3미터 높이였지만 그녀는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죠. 백강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잡아. 5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의 쇠파이프를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두 번째의 전기 충격기를 빼앗아 세 번째에게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의 배를 발로 차고 5번째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5초. 5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백강호만 남았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너 대체 뭐야? 전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대위. 테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2년 동안 당신 같은 쓰레기들 상대해 왔어요. 백강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테리는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마. 백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눴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 대형 투광기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환한 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테리는 눈을 가렸습니다. 귓속 인이어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준이 아니었습니다. 강태린 대위님, 오랜만입니다. 차갑고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선물은 마음에 드시나요? 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준아, 너, 네, 저예요. 한도준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돈을 택했습니다. 백강호 씨가 꽤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대위님 한 명 팔면 10억. 어때요? 나쁘지 않죠? 테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신당한 것입니다. 건물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추가 조직원들이었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테린을 둘러쌌습니다. 대위님, 아무리 훌륭해도 40명은 무리죠. 도준의 목소리가 인이어에서 들렸습니다. 순순히 항복하세요. 그럼 편하게 끝날 겁니다. 테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출구가 없었습니다. 백강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잡아라. 산채로.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테리는 싸웠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뒤에서 전기 충격기를 그녀의 등에 댔습니다. 전기가 흐르며 테린의 몸이 경련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직원들이 그녀를 붙잡아 플라스틱 수갑으로 손목을 묶었습니다. 테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백강호는 그녀에게 다가와 발로 얼굴을 찼습니다. 이 개년아, 네가 나한테 대들어? 네가? 그는 계속 찼습니다. 테리는 피를 토했습니다. 충분해. 건물 밖에서 한도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실망하셨죠? 근데 어쩌겠어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돈이 최고죠. 테리는 피 묻은 입술로 웃었습니다. 도준아, 너 큰 실수했어. 실수? 도준은 비웃었습니다. 뭐가 실수죠? 제가 이겼는데? 아직 안 끝났어. 테리는 시계를 힐끔 봤습니다. 플랜 B는 이제부터야. 백강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테리는 피 묻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몇 시지? 도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5분. 그럼 간조 시간이네. 테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 백강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무슨 소리를? 그때 건물 아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이게? 백강호가 소리쳤습니다. 테리는 웃었습니다. 내가 이틀 동안 뭐 했는지 알아? 폭약을 설치했지. 건물 하수관에 간조 시간에 맞춰 폭파되도록. 또 다른 폭발음. 건물 아래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수관이 파열되며 건물 아래 고여있던 바닷물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간조와 맞물려 주변 바닷물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이 건물은 선착장 건물이야. 밑에 바닷물이 차 있지. 근데 지금 그 물이 다 빠지면 테리는 힘들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흙탕이 되는 거지. 백강호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선착장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물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진흙과 갯벌만 남았습니다. 젠장! 백강호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테리는 포박된 손목을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수갑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지손가락 관절이 빠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UDT 생존 훈련에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관절이 빠지자 손이 가늘어졌습니다. 테리는 손목을 비틀며 수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창밖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테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뒀던 마지막 섬광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백강호를 향해 던졌습니다. 쾅! 눈부신 빛과 굉음. 조직원들은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테리는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였습니다. 그녀는 아래 진흙탕에 착지했습니다. 진흙이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잡아! 백강호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흙탕에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이 진흙에 빠졌고 균형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테리는 달랐습니다. UDT 훈련 중 갯벌 훈련을 수백 번 했습니다. 그녀는 진흙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흙탕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산막, 진흙과 갯벌로 변한 선착장, 달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리는 진흙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조직원들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어둠과 진흙 속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조직원이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습니다. 어디 있어, 이년아. 갑자기 진흙 속에서 테린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조직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조직원은 얼굴부터 진흙에 처박혔습니다. 테리는 그의 목을 조르며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기다. 다른 조직원들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테리는 조직원들을 하나씩 각계 격파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목 조르기, 관절 꺾기, 급소 타격.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10분 후, 진흙탕에는 쓰러진 조직원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진흙에 얼굴을 처박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테리는 2층 건물 난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한도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여기까지예요. 도준은 총을 겨눴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테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준아, 아직 늦지 않았어. 총 내려놔. 너도 알잖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잘못됐다고? 도주는 비웃었습니다. 대위님은 정의를 위해 사셨죠.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전역하고 혼자 아파트에서 턱걸이나 하면서 사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협하는 쓰레기한테 붙은 거야? 가족? 도주는 웃었습니다. 대위님, 세상에 가족 같은 거 없어요. 다들 자기밖에 몰라요. 테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준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이미 옆으로 피한 후였습니다. 그녀는 도준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도준아, 마지막이야. 항복해. 절대. 도준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테리는 그의 주먹을 잡아 관절을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도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테리는 그의 무릎을 차고 턱을 올려쳤습니다. 도준은 난간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 가서. 테리는 그의 손가락을 잡아 지문 인식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백강우와 주고받은 메시지, 동거래 내역, 그리고 부패 경찰관과 정치인들의 명단까지. 완벽해. 테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래에서 백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린, 나와. 테리는 난간을 넘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진흙탕 한가운데 백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진흙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년아. 백강호는 욕을 퍼부으며 테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흙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테리는 침착하게 그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무릎을 쳤습니다. 백강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테리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 진흙에 쳐박았습니다. 으윽. 백강호는 진흙을 삼키며 헐떡였습니다. 테리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백강호, 당신은 오늘부터 끝이에요. 뭐가 끝이야? 난 경찰이랑 정치인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 증거 없어. 증거. 테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도준의 것, 하나는 조직원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메시지, 통화 기록, 동거래 내역, 사진, 동영상. 당신이 한 모든 범죄의 증거가. 백강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테리는 플라스틱 수갑으로 그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양경찰청 특수수사대에 제보했어요. 곧 올 거예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란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백강호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줘. 돈 줄게. 얼마든지. 테리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제 형부한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용서는 법이 하는 거예요. 경찰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해양경찰청 특수수사대였습니다. 그들은 백강호와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태린 씨죠? 제보 감사합니다. 이 증거들로 백강호 조직은 물론 연루된 부패 경찰과 정치인들까지 전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가족은 보호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하겠습니다. 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흙범벅인 몸으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테리나, 괜찮아? 어디야? 응, 괜찮아. 다 끝났어. 백강호 잡혔어. 이제 형부, 언니, 재민이 안전할 거야. 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테리나. 울지 마, 언니. 가족이잖아. 전화를 끊고 테리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간조가 끝나고 밀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법정, 백강호와 한도준, 그리고 조직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강호는 징역 15년, 한도준은 징역 7년,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각 3년에서 10년, 연루된 부패 경찰과 정치인들도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정우성도 회사에서 받은 협박과 폭행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미립국 노동자들도 체불 임금과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강태리는 지역사회공헌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강태린 씨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 지역의 악을 뿌리 뽑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테리는 담담하게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켰을 뿐입니다. 배상금으로 정우성 가족은 흑도의 조용한 갯마을에 작은 펜션을 마련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로 1층은 카페, 2층은 숙소였습니다. 이름은 평온.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테리는 펜션 마당에서 조카 재민과 함께 있었습니다. 재민은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대단한 게 아니야. 테리는 웃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근데 이모, 다시 군대 갈 거예요? 해경에서 제안 들었다면서요? 테리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아직 결정 안 했어. 일단은 여기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언니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테리나, 커피 마실래? 응, 좋지. 세 사람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고 파도는 잔잔하게 해변에 부딪혔습니다. 정우성이 낚시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고등어 많이 잡았어. 저녁은 고등어구이다. 와, 재민이 환호했습니다. 언니는 테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린아, 그때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지금쯤. 언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테리는 웃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는 평온하게 살 거야. 해가 지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펜션 카페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테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녀는 맹수였습니다. 적들에게는 공포였고 동료들에게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그냥 테린이었습니다.
언니의 동생, 재민의 이모, 정우성의 처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테리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서신을 받았습니다. 특수수사대 자문위원 제안이었습니다. 연봉도 좋았고 조건도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서신을 읽다가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밖에서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이모, 이모, 돌고래 떴어요. 바다에 돌고래. 테리는 웃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다에는 정말 돌고래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 위로 뛰어오르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테리는 감탄했습니다. 이모, 사진 찍어요. 재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돌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성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재미는 이모 옆에 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던 날도 있었고 파도가 무섭게 치던 밤도 있었습니다. 진흙탕에서 싸워야 했던 순간도 있었고 배신당해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돌고래가 노니는 바다, 노을이 지는 하늘, 가족이 함께 웃는 저녁.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강태리는 더 이상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평온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한다면 그녀는 또다시 나설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맹수처럼.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가족과 함께 이 평온한 순간을 즐길 시간입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이 저녁 하늘처럼 밝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재물은 넘치는 날들 되세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감동 이야기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되어 감동 사연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